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성장주 중 하나인 카페업계 1인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2000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밥보다 비싼 커피로 알려졌었고, 밥을 굶어도 커피는 마시는 사람들, 특히나 여자들 위주로 된장녀라고 공격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밥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한국인이 커피 전문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하며 결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와 미국 본사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고, 이마트가 경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본사가 보유한 50%의 지분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용진이 형이 전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죠. 용진이 형이 이걸 왜 인수하고 싶어 할까? 스타벅스 코리아는 어떤 상태의 회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장 수로는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99년도에 이대점이 최초 출점했었죠. 제가 당시에 가봤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하고 꽤 다른 형태의 매장이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셨었고, 점장님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매년 급격하게 출점을 해가지고 성장을 했었고, 창립 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0%대 성장은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1,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글로벌 스타벅스 매장은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16,000개와 라이선스 아웃 혹은 합자로 운영되는 16,000개, 총 32,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미국에 18,000개가 있고요. 중국에 5,000개, 일본에 1,500개가 있죠. 한국의 매장 수가 1,500개, 일본만큼 있는 셈인데, 이는 각국의 인구수 대비 시장 크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왔음을 보여줍니다. 길가의 사거리 모퉁이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스타벅스의 매장들은 서로 매우 근접하게 밀집되어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여타 다른 커피숍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이는 커피 가맹점의 근거리 출점 제한, 그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출점을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세계에서 자금력을 기반으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밀접 출점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한 블럭에 대형 매장이 있는 셈과 같아서 각 상권을 싹쓸이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 또한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예전에 성신여대 부근에 박명수 와이프가 갖고 있던 건물은 스타벅스만을 입점시킨 뒤 매도하였는데 매입가 29억 원으로 17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빌딩주들이 너도나도 스타벅스에 입점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해서 입점시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나름의 심사를 거쳐야 되며, 스타벅스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협상력으로 출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는 스타벅스의 한국 시장 완벽 장악입니다. 여러 국내의 커피 전문점 회사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스타벅스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매출액 1등이고 2위인 투썸하고도 격차가 이만큼 나요. 영업이익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그냥 킹이다. 이거는 심지어 미국 본사와 비교를 해도 코리아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침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왜 유독 한국인이 스타벅스를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확답을 못할 거예요. 커피 냄새를 맡아보고 마셔보면 좋은지 아는 거냐?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죠. 스타벅스의 성공에 대해서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은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팔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도 그래서 성공한 거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마트가 경영했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하워드 슐츠의 저서 그라운드업이나 오너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스타벅스 코리아 성장 엄청나게 했다. 과거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매년 20% 이상 고성장, 정말 단 한 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장사 중에서도 보기가 힘듭니다. 재무 상태는 큰 이슈는 없어요. 20년 외감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19년으로 보면은 부채 총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리스 부채가 증가한 거거든요. 요게 사용권 자산과 같이 증가하죠. 매장을 운용 리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거다. 사업을 늘리면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제외하면은 동사 현금과 금융자산을 포함했을 때 부채 대비 부담은 안 됩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비율들을 보면 각종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회전율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고,
이에 따른 순운전자분 회전율 또한 마이너스로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ROE, ROIC 모두 30% 수준의 최고 수준의 효율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 GPM은 5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PM도 거의 똑같이 유지하고 있죠. 이건 매출이 늘어나도 고정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 예,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맞춰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익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판관비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관비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매장을 차릴 때 필요한 직원의 급여와 임차료,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게 있고요. 본사에 나가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자, 급여는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감안하면 증가하겠죠. 지급 수수료는 로열티 나가는 거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설비 투자가 끝난 매장들에서 감가상각비가 살짝 떨어지거나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차료 비중이 좀 줄어든 거는 최근에는 매장이 지방 쪽으로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방 쪽 임대료가 싼 부분이 추가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언젠가 급여나 임차료는 계속 오를 테니까 전체적인 OPM은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8에서 9% 정도 먹는 비즈니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GPM이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뒷사정이 있는 건데 스벅 코리아의 보다 세세한 비용들 파악을 해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보면은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는데 신세계 계열 회사들하고 본사,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푸드와 스타벅스 본사에서 반반씩 팔아먹고 있고요. IT 관련은 신세계 INC에서 구축해주고 있고요. 여기 네바다, 요거는 로얄티 나가는 건데요. 매년 5% 정도씩 로얄티를 나가다가 18년부터는 1% 올려가지고 6% 정도 로얄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재료에서도 절반가량의 7.5% 정도는 본사 것을 쓰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빨대 꽂은 애들이 이미 여러 형태로 알아서 뽑아가고 있어요. 본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고정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판관비를 쥐어짜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절대적인 이익 규모는 올라가고 좋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배당을 안 가져가다가 본사가 18년 이익부터 배당금으로 빼가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배당 성향도 조금 늘어나고 있죠. 초기 자본금이 200억이었는데 이제는 배당금으로만 본사에서 절반인 200억에서 300억 정도 가져간다. 로열티 나와, 원두 써줘, 배당 빼줘. 한국 스타벅스는 본사 입장에서 ATM기나 다름이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국내 스타벅스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장 출점은 계속되는 거고요. 딱히 시장 경쟁자가 없으니까 사람들 계속 사먹는 거죠. 근데 가격이 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스타벅스 라떼 지수라는 게 있는데 각국의 물가를 파악하는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 같은 거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 싸다고는 할 수 없다. 뉴욕보다 비싼 곳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잘 먹잖아요. 고객 충성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원두 가격과 상관없이 매년 300원씩 올렸어도 잘 마셨고 그 이후로는 아메리카노는 5년 동안 안 올렸다 했지만은 믹스 개선으로 시즌 음료 형태 비싼 음료를 계속 출시하고 있죠. 음료 하나당 10,000원, 20,000원 하기 전까지는 성장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또 프리미엄화 시켜가지고 리저브 매장을 내고 있어요. 이런 별 로고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마시면 아메리카노 기준 일반보다 비싸다. 근데 리저브 매장 수는 해마다 증가를 해가지고 일본보다 많고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로 한국 사람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좋아한다. 음료 판매도 엄청나죠. 스타벅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MD 상품도 계속 나옵니다.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가 MD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가방, 우산, 텀블러 등이죠. 이런 굿즈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나름 가혹합니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음료를 마셔야 되고 그 중에는 비싼 것도 껴있다. 요거는 이제 간접적인 가격 인상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있죠. 그걸 다 마셔서 조건을 충족해도 사은품이 동나면은 쿠폰 받고 끝난다. 그래서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죠. 가방 같은 경우에는 모으려고 한 명이 커피를 300잔 시켜가지고 가방 17개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음료는 다 버리고 나머지 가방은 되팔이. 도대체 스타벅스 브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극단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카페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되거나 거리를 두게 되었으니 스타벅스도 나름의 타격이 있었을 텐데요. 요거를 배달 서비스로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SC.com을 통해서 새벽 배송도 하고 있죠. MD 상품 같은 거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최근 실적을 확인해 볼까요? 정확한 내역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반응을 나름 잘한 탓인지 매출은 비교적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영업이익률은 살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영업이익이 1600억으로 전년도보다 살짝 줄었는데 코로나 생각하면 역시 그래도 스타벅스니까 이 정도다 생각이 됩니다. 비상장이지만 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줘야 될까요? 대략 스타벅스 본사의 밸류에이션이 PER 25배에서 30배 정도 나오는데 30배 정도 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익 창출력이 순이익 기준으로 대략 1,500억 정도 원래 됐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전체 가치가 30배 하면은 4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 중에서 절반을 사면은 2조 이상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먼저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꿀단지의 나머지 절반을 용진이 형이 원한다고 인수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스타벅스 회장이면 팔겠어요? 안 팔겠죠. 실제로 원한다고 살 수도 없을 텐데 왜 전량 인수한다 기사를 띄울까요? 이마트가 스타벅스랑 20년까지 계약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종료된다. 그래서 재협상 카드로 꺼낸 것이다.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본사가 지분을 팔 건지, 협상 거절로 본사가 자체적으로 할 건지, 이런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마트 쪽에서는 자체 카페 프랜차이즈를 론칭한다. 스벅을 오히려 팔아버리겠다 이런 것도 검토했다고 하면서 나름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나 키는 스타벅스 본사 쪽에 달려있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이마트가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넉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이마트가 자기가 갖고 있는 50% 지분을 1조 정도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계산해봤지만 그 이상은 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조. 이마트가 현금 여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넉넉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사세 확장하려고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유통계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 쿠팡이 나스닥에서 상장하면서 돈 끌고 와가지고 제대로 다시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온라인에 다른 경쟁자들도 있죠. 그래서 라인업 강화를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도 뛰어들었고 물류센터, 테마파크 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혹시나 이베이 사게 되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부족하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 사면 뭐가 좋냐? 지금은 지분율이 50%인 관계 기업인데 이게 100%가 되면은 종속기업으로 바뀌면서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회계인식 변화로 생기는 건데 그러면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그걸 기반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다. 근데 전체를 산다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비용 구조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원두는 지금처럼 계속 사야 될 거고 로얄티는 로얄티대로 줘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마트가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내부 거래로 좀 더 뭔가 하는 거랑 본사에 배당 절반 주는 거 300억 정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비싼 값으로 인수해야 된다면은 이 인수가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갸우뚱하다. 현재 이마트의 상황과 실질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이베이 인수 완주가 더 중요하다. 신세계 내부자 말로는 둘 다 인수할 수는 없다. 일단 이베이 결과부터 봐야겠죠. 자, 언풀 이후에 특별히 기사화된 게 없는데 아마도 정황상 재계약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둘의 관계가 쫑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기존 매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떠갈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이마트 지분을 본사가 비싼 값에 떠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원두나 팔고 로얄티로 꿀 빠는 게 훨씬 편하죠. 아직 어떤 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고 성장주 중 하나인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정용진의 지분 인수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